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이었어요. 빈소에는 국화향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조문객들은 모두 떠나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복 차림으로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저리도록 꿇어앉아 하루를 보냈죠.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쓸어 내리셨어요. 유나야, 이제 좀 쉬어라. 너도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엄마야말로 다리 많이 부으셨잖아. 그때 빈소 입구에서 담배 냄새가 밀려 들어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빙부상인데 대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야. 조문객들이 사위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이런 법이 어딨나. 그때 남편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동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전화질이야.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장인 빈소에서 쌍욕이라뇨. 9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보고 말았어요. 남편 손목에 낯선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제가 석 달 월급을 모아 선물했던 그 시계가 아니었어요. 번쩍거리는 고급 시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여보, 그 시계 어디서? 남편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길에서 마주친 구더기를 보는 눈이었죠. 제가 알던 남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뭘? 내가 내 돈으로 뭘 사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오늘 진짜 열받네. 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장인 어른 덕에 성공하셨네.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되네. 이 지랄들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대체 뭐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니들이 한 게 뭔데?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영정 앞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평생 강단 있게 사셨던 분이 저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죠. 그만큼 어머니도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거였습니다. 장모님도 참 돌아다니면서 사위 사업 자기네가 밀어줬다고 떠벌리고 다니셨죠? 다 헛소리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밤잠 안 자고 피똥 싸며 뛴 거지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지금 뭐라고? 씨발 넌 좀 닥치고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고요한 빈소에 울렸어요. 남편의 뺨에 제 손바닥 자국이 붉게 떠올랐죠. 남편이 뺨을 감싸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영정 앞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흐릿하게 번지면서 9년 전 어느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를 처음 만났던 날이었죠. 9년 전 봄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창립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도와 접수대에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납품업체에서 온 직원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그는 홀로 남아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닥에 떨어진 휴지까지 줍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저기요, 그건 저희 직원들이 할 건데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눈에 밟혀서요.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수줍게 웃는 얼굴이 참 깨끗해 보였어요. 야망보다는 성실함이, 욕심보다는 따스함이 묻어나는 인상이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색하게 나란히 앉아 있다가 내릴 때쯤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죠.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어머니 병간호로 하루가 빠듯했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3년을 만났어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뒤에야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안 된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밥이 나오고 집세가 나오냐? 그 사람 뭐 가진 게 있어? 집은, 저축은,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데? 유나야, 엄마가 널 미워서 그러겠니?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 게다가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라.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해. 좋은 사람이야. 조건만 보고 반대하지 마시고 사람을 좀 봐줘요.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떨구셨죠.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막지 않은 마. 대신 후회해도 아빠 탓하지 마라. 아이고 여보, 정말 보내게요? 아우, 전 눈빛 봐. 막아서 될 애가 아니잖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수밖에.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저희 쪽 하객은 많았지만 남편 쪽 하객은 많이 적었어요. 그래도 축복은 넘쳤죠. 식이 끝나고 남편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리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부족한 제게 딸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유나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은혜는 무슨, 그냥 내 딸 잘해주기만 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결혼 이듬해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나야, 나 독립해서 회사 차리고 싶어. 아주 작은 건축자재 유통회사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배운 게 많거든.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회사를 차려?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기는 해. 그게 좀 부족하긴 한데, 하지만 죽어라 뛰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남편을 부르셨어요. 자네 사업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 그거 알지? 네, 아버님,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오는 됐다 치고 자금은 얼마나 있어? 1억 5천 정도 모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구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미셨죠. 여기 2억 있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종잣돈으로 보탰어. 아버님, 이건 너무... 사위가 잘 되면 내 딸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이 은혜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성공해서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10배는 무슨. 그냥 우리 유나 고생 안 시키면 돼.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매달 반찬과 김치를 한가득 싸서 보내주셨어요. 신혼살림의 보탬이들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끝이 없었죠.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0년 업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남편에게 첫 거래처 3곳을 직접 연결해 주셨어요. 거래터 줄 테니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나머지는 자네 실력으로 지켜야 해. 내 아버님, 절대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 명함을 건네받을 때였어요. 저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나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욕에 찬 눈빛이라고요. 회사가 조금씩 자리 잡아 갔습니다. 3개월 만에 첫 직원을 고용하게 됐죠. 그날 밤 남편이 맥주캔을 따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응, 정말 잘 됐다. 아빠한테 고마운 거 알지? 남편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명절마다 남편은 친정을 찾아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명절 풍경이 참 좋았어요. 그 웃음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의심 같은 건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결혼 3년차 되던 해 아버지 환갑이 다가왔어요. 저와 어머니가 조촐하게 가족 식사나 하자고 의논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유나야, 아버님 환갑잔치 내가 준비할게.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제대로라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전액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양가 친척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사업 지인들까지 모두 초대했죠. 초대장까지 직접 돌렸어요. 잔치 당일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버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치 중간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렸어요. 눈가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안 계셨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야, 이 유나야,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딨어. 친아들도 안 저래.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준호야, 네가 내 친아들이라고 해도 되겠다. 정말이야. 아버지도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 딸 자네한테 보내길 정말 잘했어. 고맙다, 준호야. 저도 콧날이 시큰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잠시 후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홀 한쪽에서 아버지 지인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있었어요. 악수를 하며 연신 허리를 굽히더라고요. 꼭 영업사원 같았어요. 뭔가 묘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털어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인맥 넓히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인맥이 정말 대단하시다. 오늘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 건설 쪽 사장님도 계시더라. 그래? 다들 아빠 오래 알던 분들이야. 역시 사람 복이 많으신 분이야. 그 말투가 살짝 걸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시 같은 게 목에 걸린 느낌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면 남편이 먼저 친정 방문 일정을 챙겼어요. 부모님은 주변에 사위 자랑을 하실 때면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땐 몰랐어요. 신뢰란 때론 눈을 가리기도 한다는 걸요. 결혼 4년차 봄,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고, 유나야.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자네 축하하네. 이제 자네도 아버지가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양가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저도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대화를 나눴죠. 세상 모든 게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칼로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니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유나야, 정신 차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아이는 떠나갔어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 텅 빈 배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짓눌린 것처럼 숨만 헐떡거렸죠. 유산 후유증은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화장실 가는 길도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죠. 남편이 회사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제 곁에 붙어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어요. 새벽마다 집에서 직접 죽을 끓여와서 한 숟가락씩 제 입에 넣어줬죠. 유나야, 조금만 먹어. 기운 차려야 나을 수 있어. 입맛이 없어. 알아. 그래도 한 숟갈만, 어?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 윤정이가 병문안을 왔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형부 봤어. 언니 잠든 거 확인하더니 복도로 나가서 누구랑 한참 통화하던데? 통화? 누구랑? 몰라. 근데 목소리가 되게 낮더라. 소곤소곤 통화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못 들었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복도에서 전화했어? 무슨 전화? 아니, 난 쭉 여기 있었는데. 윤정이가 봤다는데. 처제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어젯밤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윤정이가 헛것을 볼 아이가 아니었어요. 의아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병실로 오셨어요. 딸 곁을 지키겠다며 아이의 짐을 푸셨죠. 이서방, 자네가 고생이 많네. 이제 내가 왔으니 좀 쉬어.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죠. 제 아내인데요. 그래도 회사 일이 있잖아. 낮에는 내가 볼 테니까. 남편은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도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서방이 참 지극하긴 하다만. 왜?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복잡해 보였어요.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니었나 봅니다. 헌신 속에 숨은 무언가를요. 제가 회복되어 갈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남편 서재에서 서류를 보게 됐는데 주력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해지한 거였습니다.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직원 월급마저 밀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 상황에서도 유독 침착했거든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인데 너무나 침착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분했죠. 그게 묘하게 걸렸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악정고투하며 버티고 있었죠. 날이 갈수록 얼굴이 야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눈치를 채셨습니다. 남편의 야윈 얼굴을 보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유나야, 이서방 얼굴이 왜 저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해봐. 아빠한테까지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저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서방 회사가 많이 어려워. 거래처 2군데가 한꺼번에 빠져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대. 뭐? 그 정도야? 그 녀석은 왜 말을 안 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 어떡해?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아버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30년 지기 친구분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최동건 사장, 중경 건설사를 운영하는 분이셨죠. 동건아, 내가 부탁 좀 하자. 이 사위 회사가 좀 어려운데 거래 좀 넣어줄 수 있겠냐? 자네 부탁이면 당연하지. 마침 자재 납품 물량이 있어. 내가 연간 계약으로 넣어줄게.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무슨 은혜야 우리 사이에. 사위 실력이 있으면 거래는 계속될 거고 없으면 거기서 끝이야. 기회만 주는 거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저를 부르셨어요. 유나야, 이 얘기 절대 이서방한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빠. 알아요. 그 녀석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장인이 뒤에서 손 썼다는 거 알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서방 성격에 그거 알면 자기가 무능한 것 같아서 더 힘들어할 거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저는 입을 꾹 다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밤 남편은 서재에서 새벽까지 불을 켜두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걸 그때 남편은 몰랐어요. 며칠 후 남편이 흥분해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번쩍 안아 올리더라고요. 유나야, 됐다고. 뭐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계약, 대형 계약이 들어왔어. 연간 30억 규모야. 30억? 어디서? 최동건 건설이라고 꽤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야. 거기서 우리 회사에 자재 납품 계약을 넣겠다고 연락이 왔어. 믿을 수 있어? 저는 속으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죠. 정말 대단하다 여보. 축하해. 내가 그동안 발로 뛴 게 드디어 빛을 보는 거야. 업계에서 우리 회사 실력을 알아본 거지.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면서요. 아버지가 30년 지기 친구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계약은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2년 만에 회사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어요. 직원도 늘었죠. 업계에서 남편의 이름이 신흥 강자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경제인 모임에서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성공할수록 친정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가자.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 아,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경제인 조찬 모임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해. 미안. 나중에 같이 가자.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친정을 찾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모임에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열정밖에 없었어요. 밤잠 안 자고 뛰었죠.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자수성가, 그게 제 스토리예요.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웃고 있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요? 창업자금 2억을 내어주신 아버지는요? 첫 거래처 3곳을 연결해 주신 아버지는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을 때 친구에게 머리를 숙여 계약 넣어주신 아버지는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 일에 진심으로 열정적이니까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친정에 가면 부모님은 남편 성공담을 들으시며 흐뭇해하셨어요. 이서방이 요즘 정말 잘 나간다며? 회사가 많이 컸어. 그래, 잘 됐다. 실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잡은 거지. 아버지는 자신이 만들어준 기회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죠. 남편은 그 마음을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알 생각도 없을 거예요. 성공 후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했죠.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럼 된장찌개 할까? 당신 좋아하잖아. 그래. 예전엔 저녁 메뉴 하나에도 이것저것 의견을 보태던 사람이었어요. 맛있겠다,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쯤은 꼭 붙이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건조한 단답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옷장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보니 고급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넥타이며 구두며 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여보, 이 정장 새로 산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할 게 있어. 비싸 보이는데 얼마짜린데? 그런 건 왜 물어? 그러면서 제게는 선물 한 번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요.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죠. 이번 주말에 친정 가자. 아빠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어. 이번 주는 힘들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또?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 먼저 가 있어.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한 거래처 미팅이 생겼다며 저 혼자 친정에 가야 했죠.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남편은 짧게 받고 끊었어요. 아예 받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유나야, 이서방이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전화해도 통 안 받네.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나도 그 사람 얼굴 까먹겠어.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남편 대신 사과하는 게 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차 맡기라고 해서 직접 정리를 했어요. 조수석 문 쪽 수납함을 열었는데 휴지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립스틱이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색이었죠. 진한 코랄빛, 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톤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뭐가? 조수석에서 나왔어. 립스틱 묻은 휴지. 남편이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거? 아니, 저번에 대리기사가 여자였거든. 그 사람이 쓴 거 아닐까? 대리기사가? 대리가 무슨 조수석 서랍에 이걸 넣어. 아, 몰라. 기억 안 나. 그것도 일일이 따져야 해? 피곤하게. 회사 일로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참나.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구겨진 휴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리기사가 조수석에 앉을 일이 있을까요? 대리기사가 남의 차에서 화장을 고칠 일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심장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의심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쓰러졌어. 빨리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이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죠. 아빠 나야. 유나야, 눈 떠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이틀 밤낮을 사투했지만 아버지는 새벽녘에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요.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지인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어요. 저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장례 첫날 딱 2시간만 얼굴을 비쳤어요. 유나야,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뭐? 지금 아빠 장례식이야. 이것보다 급한 일이 뭔데? 거래처 미팅 있어. 내가 안 가면 안 돼.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거래처 미팅이 더 중요해? 어쩔 수 없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다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조문객들 눈치도 안 보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떠나고 얼마 뒤 최동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유나야, 이 영호가 그렇게 갈 줄 몰랐다. 얼마나 힘이 드니. 최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눈시울이 붉으신 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의리도 있고 따뜻하고 그런 친구 다시는 못 만나. 최 사장님이 떠나신 뒤 조문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아, 저기 사위회사가 그렇게 컸다며? 그게 다 돌아가신 분 덕이지. 서 사장이 얼마나 뒤에서 밀어줬는데. 게러게 이 사위가 장례식에서도 자리를 비우고 서 사장이 제대로 눈도 못 감겠구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오랜 거래처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유나 씨, 아버님이 사회이분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머리 숙이고. 그때 내가 다 봤어요. 네? 사위분은 아실까 모르겠네. 장인어른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노력이 낯선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내색 안 하셨는데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장례식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빈소로 들어서다가 멈칫했어요. 조문객들의 대화를 들었나 봅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잠깐 나와봐. 저를 복도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헛소리를 하고 다녀? 내 사업을 장인어른이 키워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그런 얘기 지금 하자는 거야? 아이, 내가 열받아서 그래. 내가 밤잠 안 자고 뛴 건 다 뭐야? 제발 조용히 해. 조문객들 다 듣겠어.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섰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큰 절을 올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당장 달려나가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 이튿날이었어요.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5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배경에서 들려왔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지금 어디야? 아, 거래처 접대 중이야. 왜? 지금 아버지 장례식이야. 상주가 자리를 비우고 술을 마셔? 어쩔 수 없잖아. 중요한 자리인데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몰라? 아, 야, 유나야. 사람 다 죽어. 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욕과 천불이 올라왔죠. 밤이 깊어갔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만 영정 앞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밤 11시 남편이 나타났고 저는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빈소에 울린 뒤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뺨을 감싸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를 때렸어? 감히? 더 때릴 건데? 남편이 손을 치켜들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이에 끼어드셨습니다. 이서방, 제정신이야? 남편이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어요. 어머니가 영정 앞에 쓰러지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왜 사람들마다 내가 도움받아서 회사 키운 것처럼 말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오라가라 난리야?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남편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쓰러진 어머니를 안은 채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독 슬퍼 보였죠.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마주하기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유나야, 앞으로 어쩔 거니? 이혼할 거야,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밀쳐진 그 밤 이후로 어머니도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 밤 남편 차 조수석에서 발견한 립스틱 묻은 휴지. 그 의심을 확실히 밝혀내고 싶었어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외도 조사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대상이 조심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얼마나 들죠? 착수금 300에 성금 보수는 증거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해주세요. 착수금을 건네고 돌아왔어요. 한 달이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퇴근길부터 미행했는데 바로 잡혔습니다. 대상이 아예 숨기질 않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퇴근 후에 젊은 여자분이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찍었습니다. 사진이랑 영상 보내드릴까요? 네.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죠.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연락이 왔어요. 여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29세, 남편분 회사 직원이네요. 격리 업무 담당이고요. 회사 직원이라뇨.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 맞대고 일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영상 USB, 동선 기록표. 증거가 쏟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거의 매일 만나는 겁니다. 조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본부인처럼 다니더라고요. 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봤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9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저는 모든 증거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저 사람 외도했어. 그것도 대놓고. 어머니가 사진들을 훑어보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습니다. 이 나쁜 놈이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치더니 뒤로는 이 짓을 하고 있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돈이 이 서방을 완전히 망쳤구나. 엄마, 나 이혼해도 되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당연하지. 저런 놈이랑 왜 살아?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할 말 있어.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 나한테 사람 붙였지? 뭔 소리야? 시치미는 흥신소 놈이 따라다니는 거 다 알아. 내 뒤를 캐? 감히?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소송 걸 수도 있어, 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도를 해놓고 사생활 침해를 운운하다니요. 소송? 그래, 해봐. 난 가만히 있겠냐? 나도 너 바람난 거 위자료 소송 걸면 그만이야.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왜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능력 있는 남자가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나 다른 여자 만난 거 맞아. 근데 그게 어때서? 집에도 충실했잖아. 옛날에는 다 능력 있으면 천 몇 명은 두고 살았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했나 싶었어요. 남편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자고. 솔직히 너랑 사는 거 진작 지쳤어. 잔소리에 친정 타령에 피곤해 죽겠더라고. 제가 먼저 하려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선수를 치다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래,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제가 순순히 나오니까 오히려 당황한 눈치였죠. 뭐야, 안 매달려? 매달려? 내가 왜? 나도 이혼하고 싶었거든? 하, 그래, 잘 됐네. 대신 말해두는데 재산 분할 같은 거 기대하지 마.
그 돈 다 내가 본 거야.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웃어? 그래, 두고 보자.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면서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두고 봐. 변호사나 선임해. 법정에서 보자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카페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한 푼도 안 준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밀어줬는지 모르면서? 최 사장이 누구 부탁으로 계약을 넣어줬는지도 모르면서?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로 최동건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서윤아예요. 유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사장님, 꼭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오늘 당장 와. 사무실로 와. 약속을 잡고 최 사장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해준 사장실 문을 열자 최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겨주셨어요. 유나, 어서 와라. 여기 앉아. 무슨 일이냐?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자 최 사장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봐.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도 증거 사진까지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게 무슨... 최 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이 새끼가? 이놈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하고 뒤로는 딴 여자를 만났어? 네, 회사 직원이래요. 거의 매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최 사장님이 사진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나, 네 아버지가 그놈 회사 살리려고 나한테 얼마나 사정했는지 알지? 그때 그놈 회사 망하게 생겼을 때 네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다. 나도 처음엔 망설였다. 검증 안 된 회사에 큰 계약 넣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근데 영호가 네 아버지가 나한테 30년 우정을 걸고 부탁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위 자존심 세워주려고 끝까지 숨기셨던 거예요. 그 계약 아니었으면 그놈 회사 진작 망했어.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 네, 맨손으로 일어섰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최 사장님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영호 장례식장에서 그 지랄을 해. 내가 직접 끝내주마. 사장님, 영호 내 친구야. 평생 친구였어. 그 친구 딸이 이렇게 당하는 거 내가 가만 못 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버지 대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 이건 영호한테 갚는 거야.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벨이 울리는 걸 보며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받았죠. 왜?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전에 없던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거래처 다 날아갔어. 최동건 건설은 물론이고 연결된 데가 전부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네가 뒤에서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뭘 했는데? 시침이 떼지 마. 최 사장이 갑자기 왜 그래? 분명 네가 가서 뭐라고 짓거린 거잖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웃음이 전해졌는지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래, 내가 최 사장님 만났어. 근데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처음에 네 회사 살린 그 계약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알아? 뭐? 그게 갑자기 왜? 대답해봐. 어떻게 들어왔어? 내 실력이지 당연히. 그때 내가 얼마나 발로 뛰었는데 업계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까지 모르는구나, 이 사람. 그 계약 아버지가 최 사장님한테 사정해서 넣어준 거야. 전화기 넘어가 고요해졌습니다. 뭐? 사위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체면 보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네가 몰랐을 뿐이지. 아버지가 네 자존심 지켜주려고 끝까지 비밀로 하신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널 걱정하셨어. 사위 회사 잘 되고 있냐고, 힘든 건 없냐고. 근데 넌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뭘 했지? 그건... 엄마를 밀쳐놓고 받은 은혜가 뭐가 있냐고 소리 질렀지. 맞잖아.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변명조차 못하더라고요. 넌 아버지를 배신한 거야. 살아서도 돌아가셔서도.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유나 잠깐만. 야야 전화 끊지 마. 나 할 말이... 난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체한 게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했죠. 한 달 후 소문이 들려왔어요. 남편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다고요. 남편 회사에 다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여기 완전 난리예요. 대형 거래처가 다 끊기니까 일감이 없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하나둘 퇴사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그리고 김수연 알죠? 격리 담당이었던. 당연히 알죠. 그 여자도 회사 그만뒀어요. 근데 연락이 아예 안 된대요. 사장님이 찾는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탔나 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그런 여자였어요. 좋을 때만 붙어 있다가 배가 기울면 도망치는 쥐 같은 거죠.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외도가 명백하고 빈도도 높으니까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는 건 문제 없어요.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분이 아무리 자기가 벌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결혼 초에 저희 아버지가 남편 사업 시작할 때 2억을 주셨어요. 그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증빙 자료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체 기록 있어요. 네, 그럼 충분합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2억 원 반환 소송까지 한꺼번에 진행했어요. 상간녀 김수연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남편 측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기 왜 왔어?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유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맞아. 네가 다 잘못한 거야. 그런데 왜 여기 왔냐고. 한순간 실수였어. 정신이 나갔었던 거야. 제발. 우리 9년을 함께 했잖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아?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실수? 네가 한 건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지. 유나, 매일 그 여자 만난 게 실수야?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 밀친 게 실수야? 받은 은혜 없다고 소리 지른 게 실수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빌지 마. 아버지 영전에 가서 빌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제발 하는 소리가 처량하게 새어 들어왔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언니, 저도 회사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직 회사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대요. 최 사장님이 거래 끊어도 다른 데서 겨우겨우 일감 받아서 버티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밤낮 없이 회사에서 살다시피 한대요. 직원들 다 나가고 혼자 야근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안 됐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았죠. 저는 제 일상을 살았어요. 어머니 곁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갔죠.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버지가 주셨던 2억 원까지 전부 받아냈어요. 상간녀 김수연에게도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죠. 법적으로 저와 그 사람은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9년이 서류 몇 장으로 끝났어요. 허무하다기보다는 시원했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판결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았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야.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유나야, 준호가 갔어. 네? 그게 무슨?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새벽에 술을 마셨나 봐.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옮겼을 때는 이미 늦었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붙든 채 서 있었습니다. 장례에 오라고 전화한 거 아니다. 네가 올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니? 또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명절마다 찾아와서 나 아플 때 간병도 해주고.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다니. 어머니, 아들 잘못 키운 죄, 네가 받은 상처, 내가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며 살게. 정말 미안하다, 유나야. 시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길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인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납골 땅 앞 정원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았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자리 앞에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유리 너머 아버지 사진이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셨죠. 어릴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셨어요. 이제 앞만 보고 살자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납골 땅을 나서는 길,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어요. 따스한 빛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죠.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돈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은혜를 아는 마음이었죠. 저는 그걸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정원 너머 펼쳐진 길이 멀리까지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